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월간 이선엽 2024년 8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에 뵙고 월요일에 다시 뵙고 예. 저희가 8월 19일 월요일 오후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예. 저희가 그 예고해드렸던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장장 7시간 반 그랬던 Q&A까지. 것 같습니다. 예. 안 힘드셨어요? 별로 뭐 힘들지 않았고요. 7시간 반 예. 정도는 뭐 그날 하고 나서도 또 집에 가서도 운동을 또 2시간 또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행군할 때도 쉬어본 적 없어요. 40km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야전 사령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무장공비했으면 더 좋았겠죠. 북한에 침투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예. 어떠셨어요? 진짜 그 한 40명 가까이 된 사람들 앞에서 장시간 강의하셨는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조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졸 수가 없는 강의였죠. 너무 이제 좋았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가진 노하우라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이 있어요. 시장이.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다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잘 쓰셨는데 문제는 그게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찾으면 주도주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바텀업, 즉 밑에서부터 종목별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탑다운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더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긴 건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분들의 강의 듣고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제 것도 그 안에서 새로운 틈새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이 그 준비해 주신 장표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을 그렇죠. 정도로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죠. 예, 좋았습니다. 예. 해서 그 주도주 발굴 방법에 대한 강의였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형 투자가 돼야 되는데 또 이제 실전이다 보니까. 그럼요. 예. 저도 맨 처음 읽었던 책이 이제 피터 린치의 책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힘들죠. 예. 그것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네. 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저도 투자자분들한테 책 한 권 권해줘 하면 오로지 피터 린치 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그래도 우리 시장에 그나마 제일 적합하고 제가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제일 바이블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향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쵸? 뭐가 꼭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주도주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은 했지만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예. 나중에 보니까 몇 배 올라갈 주식이었는데 홀랑 몇십 % 먹었다 막 좋다고 팔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많죠. 저는 그것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몇 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몇십 %라도 이득이 있는 게 더는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주도주군을 먼저 발견했을 경우는 실제 그 시세를 다 그걸 취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결국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긴 되긴 하겠지만 네. 그걸 제가 볼 땐 100% 다 취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그 계좌가 몇십 %라도 수익이 크다라면 저는 적지 않은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이게 주도주를 본인 스스로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발견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중간에 너무 일찍 팔고 나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주도주를 발굴하셨던 분은 반드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먼저 팔았는지 꼭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재밌게도
조금 더 그 다음 주도주를 발굴했었을 때 수익이 더 커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역시 다 번다란 아니지만 뭐 지금 이번에 30%였다면 그 다음에 한 5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왜 주도주 잡아놓고 이렇게 큰 수익을 못 냈을까에 대한 반성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주도주인지 모르고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도주라는 걸 생각을 하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결과가 다르세요.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월간 단위는 당연하고 네. 10일 단위로 수출 코드 따가지고 HS 예. 코드 가지고 이제 수출 동향 같은 것도 살펴보고 하는데 일찍 털리지 않으려면 진짜 주도주를 끝까지 가져가려면 어떤 분석 혹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선 수출 데이터가 좋긴 하지만 무슨 주도주가 열흘 만에 한 번씩 바뀌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수출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면 두 가지 여부 아니 크게 세 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네네.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이든 계절성 여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여름엔 잘 팔리고 어떤 기업은 겨울에 잘 팔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특수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잠깐 무슨 일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전부 휴가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기업들이 잘 돼서. 네네. 그래서 그 달에 수출이 조금 덜 된 게 아니라 놀아서 안 한 건데 그걸 마치 데이터는 덜 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조업일수. 같고, 예, 그리고 수출이 되다 보면 또 그 상대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그렇게 꺼내 보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보다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경험상 여러 가지 보면 수출 데이터가 정말 저게 달별로 봤었을 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되지만 예. 대부분 큰 기업들 큰 그림을 그렸었을 때는 큰 궤적이 그럴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 궤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굳이 그걸 막 이렇게 일일이 본다는 게 웃긴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만 매여 있으면 또 안 그럼요. 되는 그걸 거고.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노이즈까지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중간에 다 털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 전문 오히려. 용어죠. 털렸다는 예,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기업을 정말 잘 알고 또는 이 수출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공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그럼요. 오히려 독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17,600을 넘어섰습니다. 네. 요건 이제 지난주 말까지의 기준이고 증시 급락 이후에 얼추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은 아닌데 뭔가 단기 급락을 했었던 8월 초 정도까지는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시세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이제 빠르게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빠르게 회복한 거죠. 그 뒤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 배경은 뭘까? 그냥 경기 침체는 없다 이겁니까? 원래도 그렇게 빠질 게 아니었는데 빠졌기 때문인 거고요. 아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와이스트리트에서 네. 지난달 제 영상 보시면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샴의 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기 침체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수 10%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또 매월 보시니까요. 그렇죠. 보시니까 네네. 제가 시간도 체크해놨어요. 언제? 네가 언제 그랬냐라고 얘기를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거 따로 쇼츠로도 하나 만들어서 그럼요. 올렸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 요건 누가 보더라도 예상된 일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낙폭이 너무 컸다. 그죠. 그 정도 낙폭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보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빠졌으니 그 지수는 반드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경기 침체 논란으로 하락을 한 건 맞는데 네. 실제 하락이 더 컸던 건 뭐냐면 알고리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어떤 포지션상에서 사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런 결과를 한 거죠. 기계적인. 기계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동안
가장 크게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엔캐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엔캐리는 결과물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엔캐리인 거지 실제 엔캐리 자체가 메인은 아닌데 너무 엔캐리 자체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 초 중반부터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도 많고 또 일본이 발행한 일본 국채의 54%를 뱅크 오브 자펜 즉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 성장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면 성장은 2%인데 금리가 2.5%면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자가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 빚의 규모가 내가 1년 벌어들인 거 2배가 넘는 정도잖아요. 그럼 실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을 전부 다 이자로 내야 되는 국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추구해야 될 방향 자체가 뭐냐면 금리는 올리되 이 올리는 금리가 성장보다 낮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 3%, 그다음에 금리는 2% 이런 식이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올 초중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엔화가 너무 약세였던 거예요. 엔화가 약세였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올 2분기에 미국이 이 지표가 반등하면서 물가 지표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되면 혹시 올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또는 원래 3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엔화는 더 약세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당 엔이 160엔을 돌파해서 그렇죠. 161엔, 2엔까지 갔었다면 더 넘게도 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160엔이 넘을 때마다 2번에 걸쳐서 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실은 방어에 나섰었어요. 시장 개입. 예. 근데도 불구하고 허덕였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엔이 현 상황에서 더 약세로 가면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인가 JP 모건인가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보고서에서 일본이 엔에 달러당 170에서 180엔까지 갈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었어요. 아, 외국계 IB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당연히 엔화가 더 약세일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닌데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은 수입 물가가 올라오고 그렇죠.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경제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도 엔 약세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투기 세력을 두드려 잡을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화 매수 달러 매도라는 시장 그렇죠. 개입으로도 안 됐고 더 강력한 몽둥이 하나를 딱 꺼내는 몽둥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시장에서 7월 31일에 뱅크 오브 자펜, 즉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는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었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0.15%포인트를 인상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 형태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추가 인상까지 얘기한 건 이건 뭔가 작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제 추정이냐?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그 당시 7월 31일 신문 기사를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나오는 모든 신문에서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뱅크 오브 자펜을 굉장히 나무랬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이 엔 약세를 이렇게 방치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리 인상 그렇죠? 전까지. 예, 인상 전까지. 이거 뭐야? 엔 약세 어떻게 할 거야? 방치하지 말라고 일단 나무랬다는 얘기가 있고. 막 서민 경기 다 죽는다 막 이랬던 또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는 엔 약세에 대한 투기적인 세력을 잡기 위한 일본의 고육책이 발동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엔을 약세로 잡은 투기 포지션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거덜이 났고
아마 오늘 지금 뉴스 나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엔화 강세 베팅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그 약세 베팅했던 애들.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얻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한 거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함부로 엔에 대한 약세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서워지죠. 무서워지죠. 그죠? 네. 했다간 내가 거덜나는 걸 받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 쏟아진 매물의 대부분이 꽤 많은 헤지펀드 알고리즘으로 되는 헤지펀드들이 이게 N에서 전부 다 완전히 제로가 되고 또 손실이 나고 그래서 주식을 강제 청산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잃은 게 아니라 환 그렇습니다. 때문에. 환 때문에. 왜냐하면 환이 보통 레버리지가 네. 크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거덜이 나고 어쩔 수 없어서 강제 청산당한 매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외신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 확인이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저렴한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던 게 아니라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애들이 맞습니다. 털려버리면서 그게 정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엔캐리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미 국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있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그런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금리 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환율차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자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일본의 그 계정에서 미 국채에 대한 포지션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고 주식만 거덜이 났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결과물을 보아하니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하락한 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하락했던 당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 넘었는데 지금 147엔이에요. 보이시죠? 그죠? 예. 뭔가 바뀐 게 있죠. 네네. 일본의 엔화의 수준이 강세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인 엔에 대한 엄청난 투기권들을 거의 때려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지수 레벨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빠지기 전은 160엔이었는데 지금 147엔이니까 네. 엔화가 강세가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 좀 잡히죠. 그렇죠, 잡히죠. 그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 때문에 이번에 8월 23일 날 그때 이제 잭슨 홀 연설이 있었을 때 아시겠지만 일본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의회에 불려 들어가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요게 나름대로의 시장에서는 현재 받아들이는 정설입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외신에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지난주 금요일자 보시면 네네. 이런 기사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에 이 결정이 있었을 때 신문을 보시면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러 두들겨 잡은 어떤 그 결과가 이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약간 음모론적일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조금 더 과장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이어서 고민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망이 2개를 이제 뒤에다 딱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핵 하나 터트린 거죠. 히로시마에 있었던 원폭 딴 데다가 터트린 도리깨 거죠.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2개를 준비했는데 한 번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이 깨갱하고 엔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그러면 나머지 방망이는 꺼낼 필요도 없었던 것. 왜냐하면 일본은 이번에 분명히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이번에 샤메 룰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건드릴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일 간의 금리차 축소가 N 강세를 유발할 건데 네. 일본이 그 정도까지 계산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이 샤메 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을 거라고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 번이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금리 인상이 대여섯 번으로 확 바뀌고 일본은 금리 2번 인상한다고 하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N에 대해서 약세를 취했던 포지션 자체가 훨씬 더 강하게 청산이 됐겠죠. 그렇죠. 빠르게 청산되고. 근데 한 보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은 공교롭게도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고용지표의 악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어떤 더 분위기 악화된 이게 막 겹쳐가지고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요거는 저는 조금 이제
중첩돼서 약간 심리적인 문제였었던 다 거지. 겹쳤었죠. 그때. 어차피 알고리즘은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데이터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나올 만한 지표의 움직임 핵심이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미국제 10년물은 네. 10년물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그게 미일 간의 금리 차로 반영을 했을 거고, 좁혀지고. 그게 N을 건드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엔캐리도 청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규모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도 아니고 엔캐리가 주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일 간의 금리 차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2주 전에 그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했을 때 그 미국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금리 더 많이 인하하겠네. 근데 미 국채 10년물이 그때 3%대 거의 중반까지 팍 떨어졌었죠. 3% 후반에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미 국채가 강세였던 거잖아요. 엄청 강세였던 거죠. 그 가격에 미 국채를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돈 번 거네요. 돈 번 거죠. 예. 지금 다시 또 뛰어 올랐으니까. 올해 그 채권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때 팔 걸. 아니 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때 그런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수익이니까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채권조차도 공포에 떨고 원래 주식만 했던 분들이실 거니 이제 별로 그럴 만한 정신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막 경기 침체 간다. 야 그래 이제 채권이야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미 또 뭐 지나간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모든 걸 전부 데이터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있습니다. 예. 어떤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일단은 봐야 돼요? 엔화에 대한 그 숏 포지션 그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뱅크 오브 자펜이 7월 31일 날 회의를 하고 나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성장 전망을 내리면서 금리를 원래 동결 예상이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올리고 나서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뭔 일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생소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뭐 경기와 금리의 상관관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성장을 이제 도모하기 위함인데 성장률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전망을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그것도 추가 인상을 얘기한다. 넌센스죠. 그렇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지금까지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랑 180도 다르게 해왔던 상황이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중한 국가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금리를 한 두어 번 잘못 올렸다가 거의 예전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올린 것도 의외였는데 거기다가 추가 인상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다른 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전망치를 상향을 했다던가 아니면 물가 전망치를 올렸다라면 뭐 충분히 거기에다 납득이 되나,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낮춰놓고 추가적으로 그랬다라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